최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옆에서 절대 놓지 않던 검은 가죽 가방에 손을 뻗었을 때 박민주는 그 몸짓에서 지난 몇 달간 그들 사이에 버려진 가구 위 먼지처럼 쌓여온 어색함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8년간 맨손으로 동해물류를 일으켜 세운 땀으로 산 부산의 집에 있었다. 해운대구에 있는 이 2층 집의 벽돌 하나하나는 배송 완료된 화물, 체결된 계약, 그리고 낡은 현대 91A 트럭 한 대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던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에게 지킨 약속을 상징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외로운 트럭 한 대를 경상남북도와 경기도의 도로를 가로지르며 판지 상자에 포장된 희망을 실어 나르는 15대의 차량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지금 안식처가 되어야 할 이 집 안에서 무언가 깊이 잘못되어 있었다. 또 녹음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몇 달간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마침내 마주한 자의 무거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고 너무나 연습한 티가 났다. 요즘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랬다. 녹음 같은 거 안 해, 민준 씨. 당신 요즘 너무 편집증적이야.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가방 안에서 그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다. 그들은 7년 전 그녀가 서면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할 때 결혼했다. 그녀는 똑똑하고 야망이 있었고 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의미 있는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비를 대주고 그녀가 변호사 시험을 위해 공부할 때 함께 밤을 새우고 마침내 그녀가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 꿈을 응원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무언가 변했다. 수지는 더 이상 법조인의 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고 업무상 인맥이라고 말하는 변호사들과 통화하며 기업 가치 평가와 자산 보호 전략에 대해 물었다. 민준이 의문을 제기하면 그녀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며 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미래라는 단어에 더 이상 두 사람이 포함된 것 같지는 않았다. 오늘 저녁 외식할까? 그는 예전에 그들을 연결해주던 끈을 다시 찾아보려 애쓰며 제안했다. 당신이 좋아하던 달맞이 길에 있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좋아했었지. 수지는 그 단어를 마치 쓴맛을 보듯 되뇌었다. 당신이랑 있으면 모든 게 했었지야, 안 그래? 행복했었고 계획이 있었고 내가 뭘 원하는지 신경 썼었고. 대화는 마치 각본이라도 있는 듯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가 정확히 그 단어들, 그 억양, 그 계산된 상처받은 표정을 연습한 것처럼 민주는 집 2층에 있는 서재로 걸어가 컴퓨터를 켰다. 6개월 전 회사 창고에 강도가 든 후 그는 S1과 계약해 완벽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다. 카메라 움직임 감지 센서, 공용 공간의 오디오 녹음 기능까지 회사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었다. 보험사는 이 덕분에 보험료를 상당히 할인해 주었다. 민주는 주말 내내 다락방에서 케이블을 끌어오고 장비를 설정하며 직접 설치를 감독했다. 수지는 자기들처럼 조용한 동네에 과한 투자라며 비용에 대해 불평했다. 하지만 지금 모니터의 제어판을 보던 그는 불안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카메라와 오디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거실 카메라는 안절부절 못하는 수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몇 분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쳐다보았다. 문제는 그녀가 엉뚱한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짜 카메라는 거실 전체를 눈에 띄지 않게 포착하도록 배치된 플라스틱 고무나무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녹음하고 있었고 그가 그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민주는 항상 가족의 가장이었다. 아버지 박태우가 53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 김영희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민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했다. 운송회사는 겨우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고 3개월만 지나면 파산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게 가족이 가진 전부였다. 민주는 2년간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운송 경로를 익히고 거래처와 관계를 쌓고 더 큰 회사들이 뺏어가려는 계약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때 수지는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친구들에게 사업가 남편에 대해 자랑했고 소셜미디어에 새 트럭 사진을 올리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중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그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어쩌면 김해 근처에 작은 집을 사서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대화들은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을 무렵 멈췄다. 성공이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바꾸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상징하는 것이 문제였다. 수지는 다르게 사는 다른 부부들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회사 경영에 더 많이 참여하는 부부들, 모든 것에 아내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부부들. 왜 회사 통장에 내 이름은 없어? 그녀가 3달 전쯤 어느 날 밤 물었다. 당신은 법인 등기에 없으니까. 민준이 설명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나한테 남기셨고 변호사들도 세금 문제 때문에 그게 깔끔하다고 했어. 그럼 난 그냥 당신 아내지. 사업 파트너는 아니네. 당신은 중요한 모든 일에 내 파트너야. 하지만 그 대답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명보험증권, 퇴직연금 계좌, 집의 가치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정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당시에는 말이 되었다. 부부는 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 후에는 정보 수집 모임이라고 부르는 변호사들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그녀가 쇼핑을 하거나 동생 수연을 만나러 간다며 토요일 몇 시간씩 사라지는 방식. 하지만 어느 날 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몇 주 동안 수진과 통화한 적이 없다며 그녀를 찾았던 일. 말다툼은 더 잦아졌고 보통 사소한 일에서 시작해 큰 싸움으로 번졌다. 민준이 여행을 제안하면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일정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가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으면 그를 신문한다고 말했다. 모든 의견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기록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부분은 그녀가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문장, 같은 감정, 마치 같은 연기를 여러 번 하는 것처럼. 민주는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매번 다르게 반응했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가족 바비큐 파티에서 수연은 수진이 민준과 그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특히 태우가 아내 영희를 논쟁 중에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물었다고 언급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평생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고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당신 집안은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그녀가 말했다. 무슨 근거로? 가끔 당신한테서 보여. 좌절했을 때 턱을 꽉 깨무는 방식 같은 거. 민주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턱을 만졌다. 진실은 9월의 어느 화창한 화요일 아침에 그를 덮쳤다. 그는 손상된 트럭에 대한 보험 처리를 위해 주말 보안 녹화 영상을 검토하며 각 차량이 차고를 나간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단순한 절차였다. 하지만 그는 실수로 다른 폴더를 클릭했다. 창고 카메라 대신 집의 파일들을 연 것이다. 3개월치의 녹화 영상이 날짜별로 자동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다 들여다가 파일 디렉토리에서 수진의 이름을 보았다. 그녀가 녹화 영상을 검토하고 특정 부분을 다운로드하고 자신만의 복사본을 만들고 있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접속 기록을 훑어보며 그녀의 사용자 이름이 이상한 시간에 접속된 것을 보았다. 그가 자고 있던 새벽 2시, 그가 회사에 있던 오후 중반. 그녀는 몇 주간의 녹화 영상을 체계적으로 훑으며 특정한 대화와 논쟁을 선택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다운로드한 파일 중 하나를 열었다. 그것은 그녀의 씀씀이에 대해 다퉜던 영상이었다. 원본 녹화에서는 전체 맥락을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말도 없이 300만 원짜리 이탈리아 가죽 가방을 산 것을 발견했다. 그는 특히 회사의 이익 대부분을 새 장비에 재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니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하자고 물었다. 대화는 차분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를 설명했고 그녀는 방어적으로 변하며 그를 어린애 취급한다고 비난했다. 거기서부터 상황이 악화되었다. 결국 둘 다 좌절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저장한 파일은 마지막 부분만 담고 있었다. 좌절감에 격앙된 그의 목소리가 그녀가 돈을 무책임하게 쓰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 그리고 그녀가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구냐며 우는 부분. 그 순간에 이르게 된 맥락은 전혀 없었다. 그녀의 초기 공격이나 비난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싸움을 편집하고 있었다. 민주는 다음 1시간 동안 그녀가 접속했던 모든 파일을 훑어보았다. 패턴은 일관되었다. 그녀는 그가 화가 나거나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저장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그녀의 역할이 드러나는 부분은 모두 잘라냈다. 20분간의 논쟁은 2분짜리 클립으로 압축되어 그를 아무 이유 없이 아내에게 소리 지르는 통제광 남편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던 보안 시스템이 그를 겨냥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거의 자정까지 서재에 앉아 몇 달간의 결혼, 생활이 조각난 채 재생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얼마나 신중하게 자신의 서사를 구축했는지, 얼마나 의도적으로 특정 반응을 유도했는지, 항상 카메라가 자신을 연약하게 보이도록 포착할 수 있는 곳에 자신을 위치시켰는지 그녀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정확히 알려준 것처럼. 민주는 그날 밤 그녀와 대면하지 않았다. 그가 안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대로 가서 그녀가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해왔는지 궁금해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결심을 내렸다. 그녀가 녹음으로 장난을 치고 싶다면 그렇게 하게 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편집된 하이라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녹음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생각이었다. 3주 후 수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민준이 집에 돌아오니 부엌 조리대 위에 소장과 함께 그가 이사할 때까지 동생 수연의 집에 머물겠다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소장은 12페이지에 달했고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적대적인 가정 환경 조성에 대한 상세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민준을 자신의 성공을 이용해 아내를 위협하고 고립시키는 교활한 사업가로 묘사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 문제를 처리해주고 몇 년간 여러 회사 일을 도와준 김병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민준이 서면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 변호사는 서류를 읽으며 때때로 회의적인 소리를 냈다. 회사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거기에 집, 차 2대, 그리고 사실상 당신 월급 전체에 해당하는 월간 위자료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요. 어쩌면 한국은 재산 분할에 있어 유책주의를 고려합니다. 학대는 모든 것을 바꾸죠.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영상 증거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민준의 속이 울렁거렸다. 어떤 종류의 영상 증거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신이 여러 차례 그녀를 위협했고 그녀의 돈 접근을 통제했으며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그녀를 고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민준을 쳐다보았다. 중에 사실인 게 있습니까? 전혀요. 좋아요. 그럼 싸워야죠. 하지만 민준 씨, 한 가지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거짓 주장이라도 방어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맥락 없이 나쁘게 들리는 녹화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말을 끝맺을 필요가 없었다. 민주는 그녀가 어떤 녹화본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음 주 민주는 회사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공동 계좌에 접근하려 했다. 계좌는 동결되어 있었다. 수진의 변호사가 민준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긴급 동의를 신청했고 판사는 전체 심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승인했다. 민준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수진의 전략은 다음 한 달 동안 명확해졌다. 그녀는 부산에서 가장 공격적인 이혼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 이지은을 고용했다. 이 변호사는 정서적 학대가 주장되는 고액 자산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했다. 그녀의 전적은 화려하고 비용도 비쌌다. 그들은 재판 전에 조정을 요구했다.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조정은 금요일 오후 중앙대로에 있는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열렸다. 수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마치 잠을 못 잔 것처럼 눈 밑 그림자를 강조하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이지은 변호사는 마치 카드를 돌리듯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제1회의는 지난 1년간 점점 심해지는 학대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박민준 씨가 제1회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협박과 언어적 위협을 사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녹화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녹화본들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때가 되면요. 먼저 제1회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는 공정한 합의에 대해 논의합시다. 그들의 제안은 모든 것이었다. 회사 집 수진이 항상 너무 과시적이라고 말했던 민준 아버지의 롤렉스 시계, 심지어 그녀에게 한 번도 애정을 보인 적 없는 레브라도 보리까지. 그 대가로 민준은 사적인 가족사를 공개 법정에서 드러낼 긴 재판 없이
떠날 수 있었다. 이건 합의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강탈입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한 한 여성을 위한 정의입니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재판은 6주 후로 잡혔다. 그동안 수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정신적 충격 회복을 위한 치료를 시작했고 민준이 호텔로 이사하도록 강제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신중하게 작성된 글을 올렸다. 한편 민준은 매일 밤 호텔 방에서 메모장과 스톱워치를 들고 보안 녹화 영상을 훑었다. 그녀가 녹음한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그녀가 무엇을 포함시키고 무엇을 편집했는지 메모하며 자신의 결혼 생활 붕괴에 대한 타임라인을 구축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제대로 제시해야 했다. 판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 단 한 번의 기회, 이 이야기의 희생자가 모두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 재판 이틀 전, 김 변호사에게서 나쁜 소식이 담긴 전화가 왔다. 그들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녀가 집을 나가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입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는 그 논쟁을 기억했다. 수진이 그녀의 여동생 결혼식에서 민준이 일 때문에 너무 바빠 참석하지 못한다고 모두에게 말한 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 그는 좌절했고 후회할 말을 몇 마디 했다. 하지만 그녀를 위협한 것은 아니었다. 그걸 봐야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그날 밤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변호사는 노트북에서 비디오 파일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집 거실에 있는 민준이 수진을 가리키며 당신이 저 문으로 나가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약속하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끔찍해 보였다. 더 나쁘게 들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었고 목소리는 격앙되고 공격적이었다. 수진은 벽에 기댄 채 몸을 웅크리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했다. 그 말을 한 직후 그는 즉시 사과했다. 그가 보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가 여동생의 결혼식을 놓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결혼식 스트레스 때문에 둘 다 과민 반응했다며 웃음으로 마무리했다.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김 변호사는 비디오를 멈췄다. 이게 그들이 제출한 전부입니다. 약 90초 분량의 녹화본이죠. 그 논쟁은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잘라낸 겁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민준은 수진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한 클립을 만드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원본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가 다운로드하고 편집한 복사본뿐만 아니라 보안 시스템의 메인 서버에 있는 원본 녹화 영상에 그녀는 제가 백업 파일을 보관했다는 걸 모릅니다. 민준이 말했다. 모든 것은 보험 목적으로 외부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녀는 로컬 녹화본으로 작업했지만 전체 버전은 여전히 시스템 외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엇의 전체 버전이요? 그녀가 녹음한 모든 대화, 그녀가 편집한 모든 논쟁, 그녀가 저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잘라낸 전체 맥락 말입니다. 민주는 다음날 백업, 서버에서 파일을 복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기대 이상이었다. 모든 논쟁의 전체 녹화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은 수진이 이러한 대결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포착했다. 그는 그녀가 욕실 거울 앞에서 다른 감정적 반응을 연습하는 것을 보았다. 이전 녹화본을 검토하고 어떤 문구가 그의 가장 강한 반응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메모하는 것도 보았다. 심지어 그녀가 누군가 아마도 이지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어떤 클립이 법정에서 가장 효과적일지 논의하는 영상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민준이 완전히 잊고 있던 대화였다. 석 달 전, 수지는 그가 회사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그녀의 이혼 전략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는데 그를 불안정하게 보이게 만들어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핵심은 카메라 앞에서 그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그녀가 친구에게 말했다. 그가 위협처럼 들리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지. 판사들은 그런 걸 좋아해.
특히 성공한 사업가 대 겁먹은 아내 구도일 때는 더더욱. 친구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가 정말로 통제광이라면 거짓말이 아니지. 수진이 대답했다. 나는 그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나도록 돕는 것뿐이야. 대화는 40분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초기 녹음부터 법정에서의 최종 연기까지 모든 계획을 설명했다. 심지어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는 모든 것을 녹화해 두었다. 그녀의 음모 조작, 고의적인 사기, 이제 유일한 문제는 아내를 염탐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였다. 김 변호사는 그것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편집된 녹화본을 제출하면서 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녹화본들이 고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전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재판은 10월의 어느 목요일 아침 부산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안나 클라우디아 페레이라 판사가 재판을 주재했다. 그녀는 공정하지만 속임수나 조작에는 인내심이 없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이지은 변호사가 먼저 수진의 사건을 제시했다. 민준을 괴물처럼 보이게 하는 신중하게 선택된 비디오 클립으로 뒷받침되는 점점 심해지는 학대의 그림을 그렸다. 각 녹화본은 맥락 없이 보면 유죄 판결을 내릴 만했다. 돈에 대해 소리 지르는 민준, 논쟁 중에 문을 쾅 닫는 민준, 수진에게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민준. 수진은 보수적인 드레스와 최소한의 화장을 하고 증인석에 올라 회복 중인 피해자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갇힌 느낌에 대해 조용히 말했다. 사소한 문제로 언제 그가 폭발할지 몰라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묘사했다. 그는 다우추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녀가 증언했다.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감시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이지은 변호사는 위협 영상을 다시 틀었다. 남편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법정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려웠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저는 그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든 저를 해칠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걸요. 영희는 흠잡을 데 없었다. 피고석에서 지켜보는 민준조차 거의 믿을 뻔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모든 몸짓과 억양을 완벽하게 다듬으며 이 증언을 연습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차례였다. 김 변호사는 보안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천천히 시작했다. 언제 왜 설치되었는지, 민준이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설치했으며 모든 녹화본에 대한 완전한 관리자 접근 권한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확립했다. 박민준 씨, 그가 말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영상 증거를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화본들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집에서 있었던 더 긴 대화의 편집된 버전입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민준이 증거 없이 의뢰인의 증거를 폄하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 일을 제기했다. 페레이라 판사는 김 변호사가 계속하도록 허락했다. 재판장님, 김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는 이 동일한 녹화본들의 편집되지 않은 전체 버전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영상은 보안 시스템의 백업 서버에 의해 자동으로 보관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의 평정심이 처음으로 깨졌다. 그녀는 눈에 공포를 담고 이지은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민준이 혐의를 부인하고 아마도 녹화본이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했다. 그가 전체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전체 녹화본을 틀었다. 여동생 결혼식에 대한 위협적인 대화였지만 이번에는 그의 즉각적인 사과와 그들의 화해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맥락은 그가 가족 행사를 놓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을 뿐 보복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시다시피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피고의 말은 그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어조에 대해 사과한 더 긴 대화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원고의 버전은 의도적으로 이 맥락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녹화본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편집된 모든 클립 뒤에는 전체 대화가 이어졌다. 모든 학대 혐의 뒤에는 조작과 도발의 증거가 따랐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김 변호사가 수진과 그녀 친구의 대화를 틀었을 때 터졌다.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그를 불안정하게 보이게 만들어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페레이라 판사는 수진이 그에게 결코 저지르지 않은 학대에 대한 누명을 씌우려는 계획을 설명하는 40분간의 대화 전체를 들으며 직접 녹취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은 변호사는 녹음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것에도 대비하고 있었다. 재판장님, 원고는 이 재판 내내 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취록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녀는 비밀 녹음을 통해 얻은 증거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는 유효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반박할 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페레이라 판사는 동의했다. 녹취록은 증거로 남았다. 김 변호사의 발표가 끝난 후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재판장님,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페레이라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은 여전히 그들이 들은 내용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수지는 원고석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고 그녀의 신중하게 구축된 피해자 페르소나는 그녀의 속임수의 전모가 명백해지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제 안에는 편집된 비디오, 거짓 눈물, 그리고 제 명성을 파괴하고 제가 일궈온 모든 것을 훔치기 위해 고안된 이야기로 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가 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보안 시스템 기록에 인쇄된 스크린샷이 담긴 폴더를 꺼냈다. 이 문서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그녀가 우리 집 보안 녹화 영상에 접속한 모든 기록,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 편집한 모든 대화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학대를 기록하는 절박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사기였습니다. 수지는 마침내 그를 쳐다보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 연기도 겁먹은 아내 연기도 아닌 단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순수한 분노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잊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했다. 그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백업 시스템을 설정한 사람도 저입니다. 그녀가 훔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파일에 대한 완전한 관리자 접근 권한을 유지한 사람도 바로 저입니다. 페레이라 판사는 접속 기록을 검토하며 문제의 논쟁 날짜와 비교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다. 수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맥락을 제거하기 위해 편집하고 거짓된 학대 서사를 구축했다. 게다가 민준이 말했다. 그녀가 친구와 이 전략을 논의하는 녹취록은 이것이 계획된 사기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학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작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페레이라 판사는 충분히 들었다. 변호사님, 당신의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조작된 증거를 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증이자 법정 모독입니다. 저는 이 소송을 즉시 기각합니다. 망치가 내려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을 울렸다. 결과는 빠르고 가혹했다. 페레이라 판사는 수진의 사건을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했다. 위증과 증거 조작은 한국에서 중범죄였다. 법조계는 좁아서 조작된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 변호사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지은 변호사의 명성은 큰 타격을 입었고 2명의 다른 고액 의뢰인이 한 달 안에 그녀의 사무실을 떠났다. 수지는 무너진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양쪽의 막대한 변호사 비용에 직면했다. 페레이라 판사는 사기성 소송에 대한 처벌로 민준의 변호사 비용을 그녀가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동결되었던 계좌는 일주일 만에 그에게 풀렸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고 수지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며 동생 집에 머물렀다. 법정에 있던 한 지역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사를 작성했고 이는 여러 법률 관련 간행물에 실렸다. 수진의 동생 수현이 전화해서 사과했다. 그녀는 수진이 민준의 행동에 대해 유도 질문을 계속할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지만 일반적인 부부간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었다. 이 정교한 속임수는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보리는 민준이 집에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결코 헷갈린 적이 없었다. 민준은 3개월 후 그 집을 팔고 부산 외곽 창고와 더 가까운 사상구 근처에 더 작은 집을 샀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두었다.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재판은 그에게 완전한 기록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편집증이 아니라 준비였다.
수지는 결국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감형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집행유예, 사회봉사, 그리고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영구적인 전과 기록을 받았다. 판사가 되려던 그녀의 꿈은 전과와 함께 사라졌다. 민준이 이룩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계획은 그녀가 얻기를 바랐던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끝났다. 가장 힘든 부분은 배신이나 법률 비용, 심지어 몇 달간의 스트레스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계획해 왔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그의 반응과 취약점을 연구했는지 깨닫는 것이었다. 부엌에서 개가 부드럽게 짖었고 민주는 먹이를 주러 일어섰다. 사상구의 새 집에는 옛집의 기억이 없었다. 빈 방들은 후회 대신 가능성으로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동해물류 트럭들이 아침 배송을 위해 떠나는 것이 보였다. 각 차량은 지켜진 약속이었고 각 경로는 누군가 아무리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민준이 법정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소중한 비밀처럼 가슴 깊이 간직한 무언가. 재판 전 마지막 며칠 모든 백업 자료를 검토하던 중 그는 모든 것을 바꾸는 추가 녹화본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지 수진이 그를 파괴하려는 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누군가, 그들의 결혼과 아무 관련 없는 취약한 누군가, 아버지 태우가 돌아가셨을 때 민준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 영도구에 소박한 작은 집에서 국민연금과 민준이 꼬박꼬박 보내는 생활비로 혼자 살고 있는 김영희 여사였다. 녹화본에서 수지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영희 여사의 약한 건강 상태를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었다. 그 노인네 심장이 안 좋잖아, 그렇지? 수진이 말했다. 누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다시 쓰러지게 만들면 참 안 됐겠다. 민준 씨는 아마 자기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걸.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동의하며 웃었다. 민준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 3년간 2번의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다. 의사들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진료에 함께 있었고 병원에서 영희 여사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취약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이 녹화본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소송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어머니가 수진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희 여사는 여전히 이혼이 단지 성격 차이 때문이었고 때로는 결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탐욕의 게임에서 자신을 볼모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다. 그리고 그 알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것은 단지 돈이나 재산,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70대 노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의향이 있는 누군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둠에 대한 것이었다. 사상구에 밤이 내렸고 민주는 새 집에 커튼을 쳤다. 보리가 소파 발치에 몸을 웅크렸다. 보안 시스템이 모든 것이 잠기고 감시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부드러운 신호음을 냈다. 도시 어딘가에서 수지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역사가 없는 벽과 빈방이 있는 이 새 집에는 다시 시작할 공간이 있었다. 민준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위한 공간, 바로 희망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 후 민준이 동해물류 사무실에 있을 때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꿀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의 동생 수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배경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수진 언니에 관한 건데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는 거의 전화를 끊을 뻔했다. 지난 몇 달은 재건의 시간이었고 오랫동안 조종당한 후 자신의 현실 인식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수연 씨, 제발요. 전 이제 다 겪었어요. 그 여자랑 관련된 건 더 이상 원치 않아요. 잠깐만요. 수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이혼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에 관한 거예요.
이어지는 침묵은 무거웠고 민주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어떤 아이요? 제 사촌 지원 언니 딸 하윤이요. 수연이 설명했다. 7살이에요. 지원 언니가 일하는 동안 수진 언니가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지원 언니가 더 이상 하윤이를 언니 근처에 두려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수진 언니가, 그녀는 말을 멈췄다. 민준 씨, 언니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만나야 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재판 후에 제가 발견한 것들이요. 제발요. 그들은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곳에서 충분히 먼 광안리의 한 빵집에서 만났다. 수연은 서류로 가득 찬 폴더를 가지고 나타났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커피를 테이블에 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집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녀가 민준에게 폴더를 밀며 말했다. 수진 언니가 차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혼 서류인 줄 알았는데 버리려고 정리하다가 봤어요. 민준은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입양 신청서처럼 보이는 서류들, 그리고 강하윤이라는 이름의 은행 계좌 기록이 있었다. 그 아이의 계좌에는 지난 2년간 거의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수현이 서류 중 하나를 가리켰다. 제 사촌 지원 언니는 이 계좌에 대해 몰랐어요. 언니는 미혼모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월세 내기도 빠듯하죠. 수진 언니가 가족끼리 가까워져야 한다면서 하윤이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수진과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이에 오간 일련의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메시지에서 수진은 부모의 양육 태만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어머니가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이의 양육권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로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사건을 만들고 있었군요. 민주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말했다.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왜 아이를요? 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하윤이는 상속녀예요. 하윤이 아버지 이동현 씨가 3년 전 산재 사고로 죽었어요. 그 사람 가족이 하동에 땅이 있는데 수백억 원 가치의 녹차 밭이에요. 동현 씨는 모든 걸 하윤이를 위한 신탁 기금에 남겼고 하윤이가 18살이 되거나 지원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수진이 양육권을 얻으면 법적 보호자로서 아이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정확해요. 수현이 말했다. 그리고 더 있어요. 지원 언니는 아파요. 루푸스를 앓고 있어서 어떤 날은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해요. 수진 언니도 그걸 알아요. 그걸 언니한테 불리하게 이용하고 있죠. 아이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점점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다가 이제는 하윤이가 자기 엄마보다 수진 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요. 수연이 특정 문서를 가리켰다. 이건 언니가 작성한 양육계획서예요. 날짜를 보세요. 당신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3주 전이에요. 2가지를 동시에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돈을 쓰고 그 다음엔 하윤이 돈을 노린 거죠. 탐욕에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수연은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어제 하윤이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 이모가 곧 자기랑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거라고 했대요. 엄마는 아픈 사람들이 더 나아지는 곳으로 갈 거고 자기는 이모 딸이 될 거라고요. 애가 7살이에요, 민준 씨. 엄마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걸 받아들이도록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윤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지원 언니랑 있지만 수진 언니가 내일 방문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주말 동안 아이를 데리러 갈 거예요. 지원 언니는 겁에 질려 있지만 수진 언니는 만약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지원 언니가 병을 이용해 딸을 정서적으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민주는 폴더를 닫았다. 이걸 막아야 해요, 바카 알아요. 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지원 언니는 두려워해요. 언니는 베트남 이민자예요. 동현 씨 가족이 관계를 절대 받아주지 않아서 임신한 채로 한국으로 도망쳐 왔어요. 지금은 서류가 있지만 여전히 당국을 두려워해요. 한국인이고 교육받았고 더 신뢰감 있게 보이는 수진 언니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연은 씁쓸하게 말을 맺었다. 판사들이 당신을 상대로 거의 그녀를 믿었던 것처럼요. 민주는 재빨리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 영희 여사에게는 남천 성당의 김 신부님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돕는 일을 했다.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준에게는 수진이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조종자를 폭로한 최근의 경험이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지원 씨가 저를 믿어줘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찾은 모든 것에 접근해야 하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있어요. 훨씬 더 많아요. 언니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당신과의 일에서 저지른 실수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 조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더 조심해야죠. 민준이 말했다. 그날 밤 그는 영도구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영희 여사는 부엌에서 집에서 만든 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스트와 밀가루 냄새가 작은 집을 편안함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아들, 오늘 올 줄은 몰랐네. 네가 좋아하는 시장 갓김치 사왔는데. 민주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심장마비 이후 그녀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느꼈다. 꽃무늬 면 원피스 아래로 앙상한 뼈가 느껴졌다. 어머니 김신부님과 이야기해야 해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니 아들아? 위험에 처한 아이에 관한 일이에요. 영희 여사는 앞침에 손을 닦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다. 1시간 후 민주는 남천성당의 교구회관에서 김 신부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회색 머리에 사람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을 가진 60대의 남성이었다. 신부님은 민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모두 들었고 때때로 낡은 수첩에 메모를 했다. 민준이 말을 마쳤을 때 김 신부님은 한동안 침묵했다. 이런 경우들을 압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이들을 자원으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늦게까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악의 학대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하윤이를 보호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다만 노력해 보지요. 신부님이 말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그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의 사건 이후에는요. 당신이 전처를 상대로 제시하는 어떤 것이든 회의적으로 보일 겁니다. 사람들은 복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알아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부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한 가지만 말해줘요, 민준군. 왜 이 아이를 돕고 싶어 하죠? 당신은 그 아이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녀가 저를 파괴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녀의 거짓말을 거의 믿을 뻔한 시스템에 맞서 혼자 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소송에서 졌다면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아버지가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일부가 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김 신부님이 미소 지었다. 당신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지, 태우 씨. 트럭 연료비도 빠듯할 때 교구에 기부금을 가져오던 게 기억나는군. 도와주겠소.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준과 김 신부님은 수현과 함께 사건을 구축하기 위해 일했다. 그들에게는 문서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증인이 필요했고 약탈적인 행동 패턴을 보여줘야 했다. 수현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수진이 항상 하윤이 앞에서 지원과의 대화를 조종하며 어머니의 능력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을 눈치챈 이웃이 있었다. 수진이 나타나 자신이 새로운 법적 보호자가 될 것이라며 비상 연락처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혼란스러워했던 아이의 학교 선생님도 있었다. 심지어 수진이 지원의 동의 없이 하윤이를 데리고 갔던 아동 심리학자도 있었는데 그는 아이가 어머니의 병에 대처하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퍼즐의 각 조각은 체계적인 부모 따돌리기 캠페인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수지는 금요일에 하윤이를 데리러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오늘은 수요일이었다. 그들에게는 보호 명령을 받을 만큼 강력한 사건을 구축할 시간이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민주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깨어있는 동안 하윤을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은, 단지 엄마를 원하고 주변 어른들이 왜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7살 아이. 목요일 아침 김 신부님은 지원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녀는 너무 말라서 창백한 피부가 루푸스의 영향을 보여주며 교구회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는 눈은 단호했다. 수현이가 당신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녀는 여전히 뚜렷한 베트남 억양으로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녀와 싸워서 이겼는지 말해줬어요.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았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시죠? 네, 제 전부예요. 동현 씨가 남긴 전부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합시다. 수진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바로 하윤이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보여줍시다. 하지만 그들은 제 병을 볼 거예요. 지원이 말했다. 제가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있다는 걸 볼 거예요. 그들은 그녀가 옳다고 제가 제 딸을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매일 싸우는 엄마를 볼 겁니다. 김 신부님이 끼어들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볼 겁니다.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지원 씨. 그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류의 힘입니다. 그들은 다음 몇 시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다. 지원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을 가져왔다. 딸의 교육에 대한 그녀의 참여를 칭찬하는 하윤희 선생님의 편지를 가져왔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이의 삶에 함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일, 작은 축하 기쁨의 순간들의 사진을 가져왔다. 수현은 수진의 집에서 찾은 모든 증거, 변호사들과의 이메일, 양육계획서, 하윤의 상속에 관한 서류를 가져왔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보탰다. 그는 수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서사를 구축하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지 설명했다. 함께 그들은 심리적 학대와 재정적 조작의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서류 뭉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필요했다. 사건을 제시할 법적 권한을 가진 누군가. 김 신부님은 답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아는 검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가 말했다. 페르난다 라모스 박사님, 소년법원에서 일하시죠. 강하지만 공정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녀는 긴급보호 조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민준이 물었다. 그녀의 심리는 내일 아침 9시입니다. 김 신부님이 대답했다. 이미 긴급 메시지를 남겨뒀습니다. 우리를 만나줄 겁니다. 그날 밤 민준은 사상구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쉴 수 없었다. 그는 보리를 옆에 두고 어두운 거실에 앉아 모든 문서, 모든 증거를 다시 훑어보며 그들의 이야기에서 허점을 찾고 수진이 공격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는 전문적인 조종자들은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고 항상 반전을 준비해 둔다는 것을 힘겹게 배웠다. 다시는 수진을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 금요일 아침 그들은 소년법원 청사에 모였다. 페르난다 라모스 박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엄격한 태도와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40분 동안 중간에 끊지 않고 그들의 발표를 들었다. 모든 문서를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들이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영혼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침묵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의 심각성을 이해하십니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들은 한 여성이 상속 재산에 접근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아이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김 신부님이 말했다. 그리고 저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지원을 쳐다보았다. 만약 제가 보호 조치를 내리면 당신 딸과 피고인 사이의 이전 관계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윤이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혼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알아요. 지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이 제 딸을 영원히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검사가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이 사건에 대한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이와 혈연 관계가 없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과 충격적인 소송을 마쳤습니다. 왜 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준은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고 올바른 단어를 찾으려 애썼다. 끔찍한 일을 겪고 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도록 아주 높은 벽을 쌓거나 아니면 당신이 배운 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페르난다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임시 보호 조치를 발령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주 후 전체 심리가 있을 때까지 최수진이 미성년자 강하윤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민준 씨, 그녀가 덧붙였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에 휘말리고 있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는 이걸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싸울 겁니다. 미안해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 이상과 싸우게 될 겁니다. 명령은 오전 10시에 발령되었다. 김 신부님은 지원이 하윤에게 이야기할 때 함께 있어 주겠다고 자원했다. 수현은 사촌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다. 민주는 금정구에 있는 집 박차 안에서 기다리며 거실 창문을 통해 움직이는 형체들을 지켜보았다. 하윤은 6살치고는 작았고 짙은 머리를 닦고 나비 무늬가 있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지원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민주는 아이의 작은 얼굴이 혼란, 슬픔, 그리고 마침내 엄마의 품에 안길 때의 이해심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2시간 후 민주는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그녀가 뱉어냈다.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 법정에서 날 망가뜨린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나에게 남은 유일한 좋은 것까지 빼앗으려는 거야? 당신은 아이를 이용하고 있었어.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 아이 돈에 접근하려고 엄마한테서 떼어놓을 계획이었잖아. 난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아무 증거도 없어. 또다시 당신 말 대 내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재미없다는 듯 웃었다. 이번에는 당신을 몰래 녹화하는 카메라도 없잖아. 필요 없어. 민준이 말했다. 당신 행동 자체가 증거야. 당신이 준비한 서류들, 변호사들과의 이메일, 심지어 엄마 몰래 하윤이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까지 이 모든 게 아주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 전화기 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수진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민준 씨. 내가 아직 밝히지 않은 당신에 대한 것들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로 왜 이 아이를 돕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 것들이지. 난 숨길 게 없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헛된 위협으로 사람들을 겁주는 능력을 잃었어. 전화는 끊겼지만 민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은 이제 궁지에 몰린 동물과 같았다. 절박하고 위험했다.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확신했다. 그녀는 먼저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진의 공격은 3일 후에 시작되었다. 민준이 동해물류 창고에서 플로리안나폴리스로 가는 긴급 화물 선적을 감독하고 있을 때 수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아동보호기관에 익명으로 신고했어요. 지원 언니가 하윤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루푸스 발작이 있을 때 아이를 집에 혼자 둔다고요. 제대로 된 음식을 사줄 돈도 없다고요. 더 있어요. 수현이 계속했다. 소셜미디어에 복수심에 불타는 전 남편 때문에 조카를 만나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고 글을 올렸어요. 당신이 이 모든 일에 악당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요. 민주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뇌상했던 일이야. 그가 말했다. 또다시 여론을 통제하려는 거지.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아는 증인들이 있어. 문제는 수진이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그들이 증인들을 믿어줄지 여부야. 아동보호기관에서 오늘 오후에 방문을 예약했어요. 수현이 말했다. 지원 언니는 겁에 질려 있어요. 하윤이를 잘 돌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라요. 거기로 갈게요.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페르난다 검사님도 모시고 갈게요. 우리는 이걸 수진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폭로할 기회로 만들어야 해요. 민준이 금정구에 있는 지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아동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 2명이 질문을 하고 있었고 하윤은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긴장하면 베트남어가 섞여 나와 말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김 신부님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의 존재가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켰다. 실례합니다. 민준이 들어서며 말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검찰을 통해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중년 여성인 마르타 씨라는 사회복지사 중 한 명이 회의적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와 친척 관계이신가요? 아닙니다. 민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하윤이가 관련된 보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마르타 씨는 민준이 내민 폴더를 받았다. 안에는 그들이 수진에 대해 수집한 모든 것, 양육 계획서, 상속 재산을 논의하는 이메일,
심지어 그녀의 조작 패턴을 보여주는 이혼 재판의 녹취록 4본까지 들어있었다.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읽는 동안 민주는 지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은 좋은 엄마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게 두지 마세요. 지원은 눈물을 닦았다. 제가 충분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날도 있는데 제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윤이를 돌볼 수 있겠어요? 사랑에는 육체적인 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김 신부님이 끼어들었다. 사랑계는 존재, 일관성,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당신의 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원 씨.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마르타 씨는 읽기를 마치고 동료와 눈을 마주쳤다. 아이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단둘이요. 하윤은 낡은 곰 인형을 든 채 천천히 방에서 나왔다. 크고 겁에 질린 눈. 민주는 그녀가 얼마나 작고 연약해 보이는지 보며 가슴이 아팠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 얘야. 마르타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누가 너를 돌봐주니? 엄마요. 하윤이 작게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는 그래도 돌봐줘요. 아이가 주장했다. 가끔 누워 계시지만 항상 밥은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괜찮은지 물어보세요. 엄마랑 여기 사는 거 좋아? 저는 항상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수진 이모는? 마르타 씨는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물었다. 이모 좋아하이.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데? 엄마에 대해 나쁜 말을 해요. 엄마가 떠나야 할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떠나는 걸 원치 않아요. 새로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김 신부님이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끝까지 듣게 놔두세요. 아무도 내 엄마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마르타 씨가 말했다. 수진이 뭐가 무섭니? 무섭진 않아요. 하윤이 말했다. 하지만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모랑 같이 살면 더 좋은 장난감이랑 예쁜 옷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장난감은 원치 않아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아이의 꾸밈 없는 정직함이 방을 침묵으로 가득 채웠다. 마르타 씨는 일상, 식사, 학교에 대해 몇 가지 더 질문했다. 하윤의 모든 대답은 어머니의 능력 안에서 잘 보살핌받는 아이의 모습을 그렸다. 그들이 끝났을 때 사회복지사는 지원에게로 돌아섰다.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방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가 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한 시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지원은 안도감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아동보호기관이 떠난 후 민주는 김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걸로 수진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거예요. 우리는 한 발 앞서야 합니다. 동의하오, 신부님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윤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야 하오. 그 아이에게는 지원 씨가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안정감과 재정적 안정이 필요하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준이 물었다. 어쩌면 답은 단지 하윤이를 수진에게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 씨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오. 신탁기금. 민준이 깨달았다. 만약 지원 씨가 하윤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지금 하윤이의 필요를 위해 상속 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법적 접근 권한을 가진다면 바로 그거요. 루푸스에 대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고 하윤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진이 양육권을 추구하는 재정적 동기를 제거할 수 있소. 하지만 그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변호사, 법원에 대한 청원, 우리에게 없는 시간, 보호 조치에 대한 심리는 열흘 후였다. 내게 생각이 있소. 김 신부님이 말했다. 교구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하는 변호사를 아오. 헨리키 알메이다 박사. 그는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오. 아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요. 다음 며칠 동안 민주는 점점 더 지원과 하윤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헨리케 박사와 연결시켜 주었고 수현이 할 수 없을 때 지원과 함께 병원 진료에 동행했다. 지원이 쉬어야 할 때는 하윤이를 데리고 오후에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했다. 광안리의 아이스크림 가게에 앉아 하윤이가 아이의 순수한 기쁨으로 그것을 맛보는 것을 보며 민주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수진과의 악몽 동안 그는 딱딱하고 불신에 차 있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벽을 쌓았다. 하지만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묻히고 쉽게 웃는 이 작은 소녀가 그 벽에 틈을 내고 있었다. 아저씨, 엄마 친구예요? 하윤이 갑자기 물었다. 응, 친구야. 민준이 대답했다. 내가 원한다면 내 친구이기도 하고. 왜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는 아저씨 가족이 아니잖아요. 민준은 어떻게 대답할지 신중하게 생각했다. 해연젠가 누군가 나를 아주 아프게 하려고 했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아주 힘들었어. 너랑 네 엄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아. 아저씨는 착해요. 하윤이 간단하게 말했다. 수진 이모는 아저씨가 나쁘다고 했는데 이모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때때로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게 사물을 본다고 민주는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어른들이 쌓는 합리화와 부정의 층이 없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원은 부엌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냄새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이럴 필요 없었어요. 그녀가 민준에게 말했다. 함이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하고 싶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낀 지 오래됐거든요. 지원은 잠시 그를 살폈다. 수진 씨가 당신을 많이 아프게 했죠. 그렇죠? 그러려고 했죠. 그가 인정했다.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젠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싶어요. 지원이 말했다. 지금은 그냥 피곤하기만 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민준이 약속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당신은 하윤이를 보며 불가능에 맞서 싸워 이겼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건 사라지지 않는 종류의 힘이에요. 보호 조치에 대한 심리는 너무 빨리 다가왔다. 민준은 자신의 재판 이후 처음으로 긴장했다. 이제는 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하윤에 대한 것이었고 그녀가 탐욕에 이끌린 누군가에게 물건처럼 사용되는 대신 그녀를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자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수지는 공격적인 전술로 유명한 새로운 변호사 파울로 마차도 박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보수적으로 옷을 입고 머리를 묶고 눈에 띄지 않는 화장을 하고 이미 부당하게 고소당한 걱정 많은 이모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민주는 지원과 수연 뒤에 앉았고 김 신부님은 그의 옆에 있었다. 페르난다 검사가 사건을 제시할 것이었다. 판사는 가족 사건에 경험이 많은 헬레나 크라프치크 박사였다. 페르난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며 시작했다. 수진의 계획을 보여주는 서류, 상속 재산을 논의하는 이메일, 수진이 법적 보호자로 자신을 끼워 넣으려 한 시도에 대한 교사의 증언. 하지만 마차도 박사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수진이 조카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했으며 서류들은 맥락에서 벗어났고 그녀는 단지 지원이 더 이상 딸을 돌볼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선택지를 모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그것은 단지 하윤이가 필요할 경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횡령 시도가 아니라 가족의 관대함의 행위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페르난다 검사는 반격했다. 순수한 관대함이었다면 왜 계좌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개설되었습니까? 왜 이메일은 부모의 양육 태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까? 왜 피고인은 허락 없이 학교의 비상연락처에 자신을 추가하려고 했습니까? 지원이 도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차도 박사가 대답했다. 제 의뢰인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윤 자신이 인터뷰를 받았다. 크라프치크 판사는 직접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질문했다. 하윤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다.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와 함께 있고 싶고 수진 이모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약속으로 자신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판사가 물었을 때 왔다.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원하니?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만약 엄마가 아파야 한다면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밤에 일어나서 무서울 때 엄마는 피곤해도 항상 제 말을 들어줘요. 항상 와줘요.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 진술의 단순함, 그 순수한 진실이 법정을 침묵시켰다. 수지는 그것이 바로 지원이 전적인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배우고 있다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크라프치크 판사는 충분히 들었다.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그녀가 말했다.
피고인이 양육권을 추구하는데 재정적 동기가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 자신이 생모와 함께 남고 싶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소망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호 조치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최수진은 미성년자 강하윤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여 신탁기금, 자원의 부적절한 유용이 있었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일어섰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들은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의 비난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소레소띠 판사가 명령했다. 아니면 법정에서 퇴장당할 것이요. 당신의 전 남편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요. 증거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소. 당신은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취약한 아이를 이용했소. 이것으로 끝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원은 수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렸다. 하윤은 엄마가 왜 우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민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정확히 승리는 아니었다. 안도감과 목적의식이 뒤섞인 것에 더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인생 최악의 순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겪는 것을 막았다. 그는 고통을 보호로 바꾸었다. 김 신부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 좋은 일을 했소. 알다시피 한 가족 이상을 구했소. 당신 자신도 구했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준이 물었다. 복수는 당신을 과거에 갇히게 했을 거요. 신부님이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는 지원과 하윤을 가리켰다. 이것은 당신을 해방시키오. 당신이 그녀가 당신에게 하려 했던 것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오. 다음 몇 주 동안 상황은 천천히 안정되었다. 헨리케 박사는 지원이 양육 비용으로 하윤의 신탁 기금 일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을 승인받았다. 그녀는 삶의 질을 현저하게 향상시킨 루푸스 실험 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힘든 나를 도와줄 유모를 고용했고 하윤이가 항상 원했던 발레 수업에 등록시켰다. 은행 계좌에 대한 조사는 수진이 2년 동안 신탁 기금에서 거의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녀는 이번에는 미성년자 횡령 혐의로 새로운 형사 고발에 직면했다. 전과 기록은 늘어났고 문은 닫혔다. 그녀가 상상했던 훔친 자원과 성공적인 조작으로 가득 찬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재판 2달 후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하윤의 8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파티는 지원의 집에서 소규모로 열릴 예정이었고 가까운 가족과 몇몇 학교 친구들만 참석했다. 그는 거의 가지 않을 뻔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의 가족 축하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다. 아마도 호기심 혹은 비록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해피엔딩이 있는 이야기를 보고 싶은 필요성이었을 것이다. 그가 도착했을 떼집은 분홍색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윤은 공주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지원은 민준이 본 것 중 가장 건강해 보였다.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그에게 다가왔다며 하윤이 주려고 가져왔어요. 민준이 포장된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지원이 미소 지었다. 이럴 필요 없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원하고 싶었어요. 그가 주장했다. 하윤은 모두 앞에서 선물을 열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구하는 강한 공주들이 나오는 각 페이지마다 사파가 있는 큰 동화책이었다. 소녀는 그 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읽어줄 거예요. 내 엄마가 허락한다면. 민준이 말했다. 물론이죠. 지원이 대답했다. 당신은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는 민준에게 이상하고 좋은 방식으로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외에는 가족이 없었다. 직장 동료 지인은 있었지만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하윤이가 구겨진 포장지에 둘러싸여 소파에서 졸고 있을 때 지원은 민준에게 커피를 타주었다.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윤이를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요. 동현 씨와 그의 가족과 겪은 모든 일 이후 오랫동안 혼자 싸우면서 저는 친절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다.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을 닫고 벽을 쌓고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게 더 쉽죠. 하지만 그러면 정말로 사는 능력을 잃게 돼요. 거의 너무 늦게 그걸 배웠어요. 지원이 그의 손을 잡았다. 누군가 있나요? 제 말은 당신 가족이요. 어머니가 계세요. 민준이 말했다. 영도구에서 혼자 사세요.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언젠가 여기 한번 모시고 와야겠어요. 지원이 제안했다. 하윤이가 만나면 좋아할 거예요.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있으면 좋겠어요. 모시고 올게요. 민준이 약속했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다음 몇 달 동안 영희 여사는 지원과 하윤의 삶에서 정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아이는 그녀를 영희 할머니라고 불렀고 노인은 그 관심 속에서 활기를 되찾았다. 다시 목적이 생겼고 전통적인 한국 요리법을 가르쳐줄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해줄 누군가가 생겼다. 민준에게 어머니가 하윤과 교감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치유였다. 두 세대가 단순한 친절과 진정한 보살핌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보는 것은 수진이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의 안에 무언가, 바로 기본적인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다. 동해물류는 계속 성장했다. 민주는 더 많은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노선을 확장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시간도 따로 떼어놓았다. 지원, 수현, 하윤과의 집밥 저녁 식사, 김 신부님과의 교구 봉사활동, 하윤이가 웃고 영희 여사가 베란다에서 지켜보는 동안 마당에서 보리와 공놀이를 하는 단순한 오후. 재판 1년 후 민준이 사무실에 있을 때 수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횡령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이혼 사건의 전과 기록에 더해서 그녀는 형기를 마치고 아무것도 없이 나올 것이다. 경력도 평판도 훔치려던 수백억 원도 없이. 그는 그 소식에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다. 탐욕과 조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을 보는 것에 진정한 승리는 없었다. 잠재력의 상실, 밝은 길이 많았음에도 어두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슬픔만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지원을 찾아갔다. 그녀는 부엌에서 하윤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의 손은 밀가루로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하윤이 손을 씻으러 갔을 때 지원이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선고 소식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유나스나 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타서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그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거죠. 그는 깨끗한 손으로 돌아오는 하윤을 가리켰다.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거죠. 지원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있잖아요. 한동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말해요. 하윤이 대부가 되어줄래요? 공식적으로요. 김 신부님 교구에서 세례식을 할 거예요. 저 말고 다른 누군가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목이 메이는 감정을 느꼈다. 영광이죠. 세례식은 화창한 봄날 일요일 남천 성당에서 열렸다. 하윤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민주는 검은 정장을 입었다. 김 신부님은 장엄하고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때가 되자 민주는 대부서약을 했다. 하윤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녀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말하는 동안 그는 작은 성당 안을 둘러보았다. 앞줄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영희 여사, 그 옆에는 둘 다 미소 짓고 있는 수현과 지원, 몇 년 동안 친구가 된 동해물류의 운전기사들, 김 신부님을 통해 알게 된 교구 사람들. 그가 수진과 결혼했을 때 상상했던 가족은 아니었지만 더 좋았다. 진짜였다. 외양과 조작 대신 진실과 진정한 보살핌 위에 세워졌다. 세례식 후에는 교구 회관에서 점심 식사가 있었다. 지원이 이민자 커뮤니티 친구들의 도움으로 준비한 베트남 음식 잔치였다. 쌀국수, 반미, 짜조, 저항과 생존의 이야기를 담은 맛들이었다. 하윤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녔고 수진이 그녀의 작은 어깨에 지우려 했던 무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나중에 날이 저물어갈 무렵 민주는 교구 베란다에 혼자 서서 부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태어난 도시, 아버지를 잃고 회사를 세우고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가 마침내 돈이나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목적을 찾은 도시. 김 신부님이 잠시 조용히 그와 함께했다. 있을 수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신부님이 물었다. 흑사녀. 민준이 말했다. 지금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길이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요.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알다시피 회사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항상 성공은 당신이 쌓아 올린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해하오?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것이 무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짊어질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걸요. 민준은 하윤이가 지원과 영희 여사에게 안겨있는 창문 너머를 보았다. 마이밀디어 마몸 말스마트. 아무도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이 보호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그날 밤 보리를 조수석에 태우고 사상구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해운대구에 있던 옛집을 지나쳤다.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 와 있었고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음악이 들려왔다. 그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공간에서 평범한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씁쓸함도 상실감도 느끼지 않았다. 탈출한 것에 대한, 재건할 힘을 찾은 것에 대한,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부수려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얼마나 부서지지 않는 존재인지 정확히 가르쳐준다는 것을 배운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집에서 그는 커피를 내리고 회사 서류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검토해야 할 숫자들, 서명해야 할 계약서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그는 전화를 들어 한 통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영희 여사가 받았을 때 그가 말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가 고맙냐, 아들아.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힘들 때 곁에 있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요. 힘이란 권력이 아니라 친절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영희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다. 그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트럭에 쓰인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방식의 유산이 될 거라고 하셨지. 넌 그 유산을 존중하고 있단다, 아들아. 매일매일 뛴 전화를 끊고 민준은 이혼 후 구입한 집을 둘러보았다.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옛집에 허세는 없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는 그 벽들을 진짜 기억들, 하윤의 생일, 지원과 영희 여사와의 일요일 점심, 교구 친구들과의 카드게임 밤으로 채울 것이다. 의도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소송이나 법적 문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거의 파괴될 뻔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 분노가 아닌 진실로 맞서 싸웠던 이야기. 가장 큰 성공은 이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취약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한 이야기. 그는 하윤에 대해, 그리고 작은 아이가 어떻게 보호가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해 썼다. 지원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힘이 여러 형태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썼다. 김 신부님과 영희 여사와 수연과, 그리고 멀어지는 것이 더 쉬웠을 때 곁에 있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썼다. 그가 글을 마쳤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보리는 그의 발치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집은 아버지의 것이었던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민준은 문서를 재건이라는 간단한 제목으로 저장했다. 그것은 복수나 정의, 심지어 수진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오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전에 존재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세우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흉터를 지혜로, 고통을 연민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동해물류는 부산에서 가장 큰 물류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다른 것으로 더 유명했다. 회사 내에 미혼모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유연 근무 시간, 완벽한 건강보험, 사내 어린이집을 제공했다. 그는 지원이 필요로 했을 법한, 그녀가 혼자 싸우고 있을 때 변화를 만들었을 법한 종류의 근무 환경을 구축했다. 하윤은 강하고 자신감 있게 자랐다. 18살의 그녀는 부산대학교 수의학과에 입학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을 도와준 것처럼 동물들을 돕고 싶었다. 그녀의 졸업식에서 민준은 지원 옆에 앉아 관객석에 있었다. 그녀의 병은 적절한 치료 덕분에 몇 년 동안 잘 관리되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옆에 있었고 83세의 영희 여사는 여전히 활기찼고 김 신부님은 은퇴했지만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하윤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
무대를 가로지를 때 그녀는 멈춰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간단한 감사의 제스처를 했다.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힘든 순간, 모든 싸움 가버리는 것이 더 쉬웠을 때 머물기로 한 모든 선택.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의무 대신 헌신을 통해 가족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통해 끊임없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후 민준의 삶이 그가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세대들에게 둘러싸여 끝을 맺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그가 잃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얻은 것이었다. 부나 재산이 아니라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 그가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확신,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보호로 바꾸었다는 확신, 단지 사업을 계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헌신을 계속함으로써 아버지의 유산을 존중했다는 확신. 하유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성공한 수의사, 결혼해서 민준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신의 아이들도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 그럴 필요 없었을 때 곁에 있어 주셔서 가족이란 우리가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셔서요. 그는 미소 지었다. 내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대답했다. 제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아저씨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가지고 간 말들이었다. 결국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주기로 선택하는지, 자유롭게 관대하게 차이를 만들었다는 만족감, 어둠을 빛으로 바꾸었다는 만족감, 친절이 순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형태의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만족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이야기의 끝, 이제 용기, 구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가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알게 되셨으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공유될 때 우리에게 길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항상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항상 고통을 목적으로 바꿀 기회가 있으며,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언제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